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혈관외과 교수 권준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부 대동맥류에 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부 대동맥류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진단과 치료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복부 대동맥류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 올리도록 할 텐데, 이 옆에 사진은 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실제 CT 스캔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동맥이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부풀어서 막 고구마 같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부푼 부분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대동맥이 부푼 현상을 복부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복부 대동맥류의 단어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먼저 대동맥은 심장에서부터 양쪽 다리로 가는 장골동맥으로 갈라지기 전까지 배꼽 부위에서 양쪽 장골동맥으로 갈라지는데 그래서 심장에서 장골동맥 갈라지기 전까지를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몸 가운데 큰 혈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복부와 흉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기준은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횡견막을 기준으로 위쪽을 흉부 대동맥, 아래쪽을 복부 대동맥이라고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흉부 대동맥보다 동맥류가 한 70에서 80% 이상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복부 대동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몸에 있는 온갖 장기로 가는 혈관들이 복부 대동맥류에서 분지됩니다.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아니면은 양쪽 신장, 장 이런 부분으로 가는 혈관들이 모두 이 복부 대동맥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흉부와 복부 대동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대동맥의 일반적인 크기는 성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직경이 한 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복부 대동맥의 류가 발생하는 것을 복부 대동맥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동맥류의 사전적인 정의는 정상보다 한 1.5배 정도 커져 있는 부위를 우리가 동맥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체격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정상인 부분과 비교해서 1.5배 이상 증가했을 때를 대동맥류라고 하는데 아까 정상인 성인의 복부 대동맥 크기가 2cm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배, 약 3cm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복부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풍선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혈관이 점점 부풀면 부풀수록 더 터질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직경이 클수록 파열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는 이런 질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생기고 또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 복부 대동맥의 벽을 구성하는 결체 조직들,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엘라스틴과 같은 결체 조직들이 약해지면 그 부분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약해지니까 혈관 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50에서 80세 사이의 남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알려진 거로는 흡연이 가장 큰 위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가장 큰 문제 부분인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연히 발견할 수 있고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다른 부위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복부 쪽에 뱃살이 없고 이제 마르신 분들은 가만히 누워서 배에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서 계실 때 복부에 이제 박동성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진단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복부 대동맥류가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이제 아프다, 등이나 배가 굉장히 아프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른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크기를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기 때문에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진단을 합니다. 영상은 CT나 MRI 아니면 초음파 같은 걸 검사해 볼 수가 있고, 일단 확인이 됐으면 이제 치료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료를 위해서는 복부 대동맥류의 모양,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기준으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이 되었으면 저희가 혈관 조형이 된 CT 스캔을 시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확인이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의 목적은 일단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고요.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잘 터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터지기 때문에 이 크기에 따른 파열 위험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cm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1년 내에 파열될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다.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기준을 약 5cm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cm가 넘어가면 이제 파열 위험이 점점 커지는데, 사실 뭐 보시는 것처럼 1에서 11% 굉장히 애매한 숫자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복부 대동맥류가 있을 때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애매하지만 5cm 이상일 경우에는 1에서 10% 정도 파열 위험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 1cm 커질 때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준은 남성의 경우는 5.5cm, 여성은 5cm 이상이고, 이런 미만일 경우에는 추적 관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CT를 찍으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보전적 치료라고 하는데, 혈압이 더 혈관 벽에 압력이 많이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더 빨리 커질 수가 있으니까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혈관 벽에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든지 이런 보전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금연은 가장 큰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흡연은 가장 큰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꼭 금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5.5cm 또는 5cm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또는 시술적 치료가 가해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6개월에 5mm 이상, 그러니까 빨리 커지는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방추형보다는 이런 주머니형, 낭추형일 경우에는 더 파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머니형일 경우에는 5cm를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치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동맥류를 절제하고 그 부분에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약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당연히 전신마취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아래서부터 배꼽 아래까지,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개복을 좀 길게 해야 돼서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실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 개복을 이렇게 한 다음에 혈관 동맥류 부분은 절제를 하고, 이렇게 C자로 생긴, 우리 뒤집어 놓은 Y자로 생긴 인조혈관으로 이 절제한 부분을 이어줍니다. 요거는 제가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분의 실제 사진이고,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동맥류를 절제하고, 요것은 이제 인조혈관으로 수술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수술의 장점은 한 번 하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하거나 다시 수술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큰 수술이다 보니까
입원 중에 사망률이 1에서 2%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미 파열이 된 다음에 응급실로 오신 경우에는 사망률 30% 이상으로 좀 높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에 따라서 뭐 신장이 안 좋다든지 폐나 심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기저질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은 꼭 전신 마취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부분 마취로도 가능을 하고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 서해부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기구, 그러니까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대동맥류 안에 이 이식형 스텐트를 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 안으로만 피가 흐르기 때문에 스텐트 밖으로 혈관 벽으로 압력이 전달되지 않아서 동맥류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형태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대동맥의 각도가 너무 꾸불꾸불하면은 스텐트가 이제 같이 꺾이기 때문에 너무 꾸불꾸불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정상인 부분이 너무 적으면 이 부분을 틈을 통해서 혈관이 피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제가 시술했던 환자분들의 사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양쪽 대퇴동맥을 통해서 기구가 들어가 있고, 이 기구에 이제 큰 스텐트, 이 스텐트에는 밖에 천이 둘러져 있어서 스텐트 안으로만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거치시킨 다음으로는 이 안으로만 이렇게 피가 흘러서 바깥 부분에 있는 동맥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것을 이제 이식형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이 스텐트 삽입술은 장점은 이제 시술 당시에는 뭐 합병증이라든지 사망률 위험이 수술에 비교해서 굉장히 낮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텐트나 아니면 대동맥이 모양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이 샌다든지 아니면은 스텐트가 뒤로 빠진다든지 꺾인다든지 이런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CT나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수술이나 시술 직후에는 합병증 발생률이 수술했을 때 더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술했을 때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가 시술에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수술 또는 시술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조금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기대여명이 길고, 그러니까 아직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실 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길고 수술 위험도가 높지 않다, 이러면은 수술적 방법으로 권장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고 뭐 암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고 전신 마취 위험이 높다, 그리고 시술에 적합하지 않은 대동맥 모양이다, 이럴 경우에는 시술로 시행받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자면, 우선 첫 번째, 복부 대동맥류는 대부분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발견했을 때 이 크기와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환자분들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열 위험성도를 고려해서 크기가 얼마나 되냐 확인해서 파열 위험을 고려해서 치료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 않은 작은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에는 혈압 조절이라든지 고지혈증 조절이라든지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크기가 5cm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치료가 필요한 복부 대동맥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할지 혈관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각 아까 설명드렸던 장단점을 비교하고 복부 대동맥류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잘 시행 받으시면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